my Abenomics. No, I can't stop till I'm good and done. I'm gonna push it harder, gonna climb up higher. It's like I just can't miss. I was made for this. I saw the world. OECD 평균 아래? 우리 때는 미국하고 저기 대결할 만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G2라고 얘기했었어요, 일본이. 맞아, 맞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저성장이라는 것을 30년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긴 했지. 진짜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근데 쌤, 진짜 선진국 탈락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경제학자나 아니면 그룹의 회장, 기업의 회장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뭐 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우선 야나유 회장은 유니클로의 창립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일본인들은 지금도 우리는 선진국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일본인들을 향해서. 심지어 일본의 민도가 낮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구치 육교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옛날에 대장성이라는 곳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재부 같은 곳인데 이분은 일본은 이제 선진국에서 탈락한다. 그리고 G7에 일본 대신에 한국을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불평할 수 없다. 한국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발전을 계속 이뤘는데 일본 기업은 너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안주하면서 기술 개발에 너무 무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아니 근데 쌤 물론 우리나라가 뭐 성장을 많이 한 거 맞지만 일본이 그동안 쌓아둔 게 있고 벌어놓은 게 있는데 저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좀 심각한 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선 한국이 얼마나 일본을 따라왔느냐. 최근에 보면은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오히려 일본보다 높다. 와. 1인당 소득이 높다고요? 1인당 소득이? 여기에서 그 1인당 소득이 지금 구매력 평가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가 아니라 이 월급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매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1990년에는 한국이 10,000불 조금 넘었고요. 일본은 30,000불 조금 넘은 걸 알 수가 있죠. 3배. 네. 그런데 2018년에 이 소득이 역전이 됐고요. 2020년에는 오히려 한국이 5%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은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한국인은 105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쌤 그런데 저 그래프를 보니까 네. 물론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 네. 일본이 너무 안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저기 맞습니다. 30년 동안 뭐 네. 옆으로 갔잖아요, 그냥. 네, 맞습니다. 슈카 씨가 정확히 지적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잘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저 그래프는 너무 예외적입니다. 이 1990년에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높았어요. 일본의 소득이. 지금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일본보다 높아요. 그럼 이번에는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1990년에는 일본이 2위, 그리고 한국이 16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에는 한국이 3위로 더 높죠. 우와. 근데 2019년에는 또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일본과 한국의 순위는 3위에서 5위 사이 같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제조업하면은 특히 우리 세대는 과거 뭐 소니 컬러 TV 뭐 이런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와 거기가 최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온 것이죠. 예전에 우리 세대에는 뭐 엄마들이 뭐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왜 코끼리 밥솥, 뭐 도시락, 이렇게 고문 도시락 있어요.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 집은 부자라고 얼마나 막 그래도 우리 때는 그 도시락 하면 호돌이 도시락이 조금 잘 나갔었는데 호돌이 도시락. 뭐요? 호돌이 붙어 있는 그 도시락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나이가 이렇게 위셔서 모르시는. 팬 자체가. 근데 쌤 이제 차트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네. 우리나라가 세계 제조업 경쟁력 3위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사실이 좀 오히려 잘 안 믿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 1, 2위 다투는 그 위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여기에서 일본처럼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진짜 일본 하면
정말 뛰어넘고 싶지만 약간 넘사벽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과거에 일본이 얼마나 그 경제 대국이었는지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1970年3月14日) 아니, 대박이다. 어마어마했네요. 뭐든지 아시아에서 거의 일본이 최고로 앞서갔었네요. 그때. 그러니까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거는 세계 5대 은행이 다 일본 거였다라는 게 정말 대단했다. 금융을 다 잡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제가 기억하기에 세계 10대 기업 중에 아마 한 8개가 일본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일본도 생각해보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있는 나라였죠. 거기에다가 일본은 1950년에 한국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또 일본은 미국의 군수물자를 공급해주는 그런 곳이 된 것이에요. 이때 또 일본이 미국의 기술 이전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또 고용도 창출이 됐겠죠. 공장이 도니까. 그런 면도 일본 경제에는 플러스가 되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그 상황에서 돈을 번 나라는 일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배가 살짝 아프려고 합니다. 뭘로 흥한 자 뭘로 흥하고 뭐 이런 얘기처럼 전쟁으로 누구로 망했다가 또 전쟁으로 또 갑자기 흥하고 이래버렸네요 또.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일본이 도쿄 올림픽이 1964년에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 뒤에 계속 기술 발전을 하면서 소니가 5인치 되는 텔레비전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미국에 수출한 것이 1960년대 있었던 일이에요. 1960년대 기술이었는데요. 근데 5.5인치 화면을 만들었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1980년대가 됐을 때는 정말 일본 경제의 절정이었죠. 1988년에 세계 1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고 그리고 또 미국인 학자가 저펜 넘버 원 이런 책도 써가지고 그 일본이 이제 세계 넘버 원이다. 일본을 연구하자. 이런 것이 또 학계에서 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일본 경제의 전성기였죠. 제가 일본에 넘어갔던 때가 03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일본 음반 시장이 이제 1위 시장으로 약간 등극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1등인 나라 가서 1등 해야지 이 생각으로 이제 가게 된 건데 되게 크고 배울 점이 많았던 나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 추락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첫 번째는 80년대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자신감이 너무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만 버블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샴페인을 좀 먼저 터뜨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버블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현재는 미국이 무역 가지고 무역 흑자, 무역 적자 가지고 가장 많이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중국이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적자가 쌓이고 중국은 계속 흑자가 쌓이니까 미국이 이걸 좀 시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1980년대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적자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해가지고 이때 그 환율들을 다 조정을 해요. 네, 주로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은 일본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절상이. 네, 1달러당 237엔이었는데 그것이 155엔이 됐습니다. 헐. 네, 급격한 전환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GDP가 갑자기 떨어졌어, 이 충격 때문에. 자, 어떤 충격이 와가지고 경제가 막 안 좋아졌다. 네. 이러면은 중앙은행이 어떤 걸 하나요? 어떤 조치를 중앙은행이 하죠? 저희 배웠습니다. 네. 네. 아시죠? 긴 긴 뭐요? 긴장해서 죄송합니다. 긴장이 돼가지고요. 네. 금리를 낮춰야 되죠.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야 이때 돈을 빌려가지고 뭘 좀 사자 이렇게 네. 되니까 자 위기가 닥치면은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쉬워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기상천외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분이 오노우에 누이라는 뭐 누이? 당시에 모르는 누인데. 저 누이는 처음 보는 누이. 누이 뭐 하시는 누이? 당시에 그 60세 정도였는데 네. 그 당시 직업은 술집과 음식점의 뭐 중간 단계 이제 그런 요정을 운영하는 그런 여주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요. 네. 이 예금 증서를 받고 옆에 은행에 가가지고 이 증서를 담보로 해가지고 또 돈을 빌려요. 그런데 이 예금 증서를 자기가 예금한 것보다 더 많이 써달라고 은행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불법인데 네. 은행이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부풀려가지고 계속 대출을 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무게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대출이 전부 2조 7천억 엔. 2조 7천억 엔. 아니, 하나로 치면 27조를 빌릴 수 있었다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이 돈으로 뭘 했냐면은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큰일 났겠다. 그랬는데 벌긴 벌었나요? 처음엔 벌었죠. 처음엔 버니까 점점 더 간이 커져서 이제 이렇게까지 한 거죠. 아니 저는 27조가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 주식 보유액으로 아마 따졌을 때 1위, 2위 하시는 분들이 27조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게 언제입니까? 1980년대 얘기잖아요. 대박이다. 네, 그때 27조를 그것이 한꺼번에 27조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노계가 27조인데 나중에 파산했을 때 못 갚은 돈은 4천억 엔. 4조. 와, 미쳤다. 이분 정말 원 없이 돈놀이 하셨네요. 어글시스터네요. 통이 크신 누이네. 이 정도면은 인터넷 고스톱 정도 수준으로 돈놀이를 한 거네. 그냥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또 제 또래 그 여성분들, 일본 여성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는 20대 젊은 여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계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옆에 남자분들이 계산을 해줬구나. 네. 그건 그냥 이쁜 거 아닌가요? 그거랑 버블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왜 버블이 있어요? 버블이. 나못 겪어봐서 그래. 그게 한두 명의 여성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직장 초년생 여성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 다들 이제 여유가 있었고. 그렇죠. 네. 네. 국간에서 임신난다고 다 그렇지. 그랬던 거죠. 국간에서 임신한다고 진짜. 그런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식의 이상한 경제가 지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위험하다 감지를 한 거예요. 이거 버블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이번엔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나요? 아까 인하였죠? 네. 그러면은 인상? 그렇죠. 금리가 인상이 되고 대출이 줄어들면은 대출을 엄청 받은 사람들은 팔아야 되죠. 자, 이제 주식 팔아가지고 대출 갚아야지 했는데 근데 1990년에 1월이 돼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 열렸어요. 네. 그날부터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폭락을 한번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서로 또. 다 네. 파는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버블이 붕괴가 된 것이고 지금 조금 아까 그 누이라는 여성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식 버블이 깨지니까 드디어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드러나면은 이 사기친 대출을 다 회수해 가니까 더 경제는 돈이 말라가죠. 그러니까 더 심하게 버블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굉장히 폭락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나요? 근데 이 부동산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91년부터 부동산이 폭락을 했는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반등한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요? 15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미국도 2005년, 6년, 7년 버블을 경험했다가 2007년, 8년
그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라는 형태로 버블이 한번 깨졌죠. 그 버블도 일본의 버블보다는 작았어요. 쭉 말씀 듣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아까부터 남 얘기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죠.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가격 올라 있죠. 주식시장도 지금 옆에 이 사람 보세요. 지금 엄청 돈 들어와 있다고 지금 떨어지는 큰일 난다고. 맞네요. 이거 우리나라도 법으로 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 진짜 이거 있거든요 주변에. 네, 한국에서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이 쉬워지고 하니까 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이 몰린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일본처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네. 일본의 버블은 지금의 한국의 버블과 비교해서 굉장히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조심을 하고 여기에 굉장히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지금 한국이 그 시점에 온 것은 맞습니다. 네. 쌤, 그러면은 일본이 붕괴가 되기 시작한 게 오롯이 버블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또 이유도 있을까요? 네, 또 하나는 버블 때 돈을 많이 빌린 것은 이 누이 같은 여성뿐이 아니에요. 기업도 그 당시에는 영업 이익보다 영업 외 이익, 기업도 투자를 한 거예요. 기업도 막 여기저기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주식도 부동산도 뚝뚝 떨어지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도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고 돈이 생기면은 빚을 갚는 데 쓴 거예요. 발전이 멈췄구나.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도 뭐 세계 시장에서 50% 이상을 일본이 석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도 너무 안 돼 해가지고 자 협정을 맺은 거예요 일본하고. 그러니까 너희의 반도체는 얼마 이상 우리한테 수출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의 반도체는 얼마 이상을 너희가 사야 돼. 자 그러면은 일본이 반도체 가지고 좀 어렵겠는데 해서 다른 곳으로 또 눈을 돌려야 됐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오호. 반면에 그때 이미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도 모습을 바꿨고요. 네. 또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것들이 묵직한 그렇죠. 기업들이. IT가 떴구나. IT가 막 태동하던 그 시절. 그런데 일본이 그때 IT에 또 너무 뒤진 거예요. 투자할 여력이 안 돼서 투자를 못했고 사업 영역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이게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기업들은 거의 뭐 파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어렵게 됐죠. 쌤, 제가 요즘에 특히 많이 드는 생각인데 뭐 일본 정도 되는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면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IT 기업 중에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일본이 방금 전에 겪었던 그런 한 20, 30년간의 어려움이 이들이 변화를 못하게 해서 이런 IT 혁명에 못 뛰어든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 장인 정신, 일본에서 모노즈쿠리, 장인 정신. 장인 정신. 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플레이스테이션이 소니에게 정말로 그 효자 노릇을 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 1과 2가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3가 망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가 왜 망했냐면은 밖에 소니 로고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계 내부에도 또 로고가 있거든요. 굳이요? 네. 아무도 안 보는 이 안에 있는 모양 가지고도 고민을 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 3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3가 망했을 때 소니가 망할 뻔했습니다. 위기였지. 쭉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히 일본은 장인 정신이라고 아래는 파는데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재빨리 하던 것도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좀 느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에서 일본이 많이 늦었다고 했는데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고노타로 행정개혁상이 連絡を惰性でファックスでやってるのはもうやめてメールアドレス作ってメールアドレスに切り替えてくださいとそういうこと。 그 팩스 쓰지 말자, 이메일로 대체하자 했는데 공무원들이 반대해가지고 팩스를 없애는 거를 이 장관이 실패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걸 시도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2011년도 아니고 2021년에 작년에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시도가 또 그것도 실패했다는 생각했던 거야 사람들이요? 아니, 더 편한 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왜 안 바꾸지? 이걸 하셨는데 근데 이메일을 쓰려면은 상대도 써야 되잖아요. 상대도.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국회에 뭘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팩스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메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팩스를 요구하는데 우리 그 팩스 없애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은 지금 초고령 사회잖아요. 네. 그 인터넷을 쓰는 것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여전히 전화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지면은 전화가 폭증을 해가지고 정말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네. 말씀 들어보니까 일본이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해야 되는 꼭 필요한 그런 모멘텀을 좀 계속해서 놓쳐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쌤, 근데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본이 예전만 못한 건 정말 사실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일본도 뭔가를 칼을 좀 갈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일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한국 상황과 또 비교해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베노믹스. 그 첫 번째 노력으로 아베노믹스를 얘기해 볼게요. 15年苦しんだデフレからやっと脱却できるそのチャンスを私たちは使いました By my Abenomics 자, 아베노믹스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죠? 어떤 걸 아세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재정 정책 그리고 양적 완화. 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성장 전략이라고 와, 잘 써있네요. 컨닝 실력이 정말 제 아베노믹스답네요. 2.0 됐습니다. 와. 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양적 완화이고요.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일단 뭐 돈을 푼다라고 얘기하면 맞는데 어느 물건이나 우리가 사과를 생각해도 풍년이 들었다. 그 사과가 굉장히 많아졌다. 네. 그럼 사과 가격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떨어져요. 네, 그렇죠. 그럼 외환 시장에서도 일본 엔화가 굉장히 풍부해졌다. 그럼 엔화 가격이 어떻게 되겠나요?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럼 엔화 가격이 떨어지면은 일본 상품 가격이 떨어지든지 네. 아니면은 일본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번 돈을 일본에 가져올 때 그게 더 과대하게 산정이 돼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아, 그렇게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2013년부터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됐는데 꾸준히 성장은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실질 GDP 성장률 목표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1년에 몇 %는 성장을 하겠다. 한 그래도 막 한 1.5%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성장이니까 막 4% 5%는 안 되고 1.5%는 아니고 2%. 2%. 네. 근데 한국에서는 2% 이러면 이게 뭐야 그러잖아요. 2% 저성장이라고. 근데 일본은 2%가 목표인데 2%를 달성하진 못했어요. 평균적으로. 아베노스 기간 동안에. 하지만 1% 넘게 평균적으로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의 자살률과 범죄율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일본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것이 1990년대 후반 그리고 뭐 2000년대 초반 그때죠. 이때가 일본 기업이 가장 많이 도산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자살률이 2012년, 13년부터 지속적으로 내려가서 지금은 과거보다 더 낮은 상태. 네, 그때 자살률과 네. 비슷하게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아베노믹스의 효과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이 도산할 때하고 자살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경제가 좀 좋아지고 기업 도산이 멈추고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줄죠. 근데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이 시기에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건 뭘까요? 기업한테? 기업들에게 요구한 거? 네, 돈이 많아지니까. 뭐 저기 일자리를 늘려라. 돈 많이 버니까. 바로 임금을 올리라는 거예요. 너무 전 기본적으로 네. 기업이 돈이 많아지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정부가 기업에 개입해가지고 뭐 채용을 더해, 뭐 임금 올려 이거는 사실 안 돼요. 안 되죠. 이러면은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일본 정부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 양적 완화 누가 했지? 우리가 했어. 그래가지고 엔화 절하됐어. 그래가지고 너희들 영업이익이 높아졌어. 자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만의 실력이나 노력은 아니야. 아하.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영업이익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임금을 올려라. 자, 그러면 일본 기업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임금 올려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기업 망해요 이럴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게 올리다가 근데 정부가 주도하는 거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런 단체에서 먼저 따라서 좀 임금을 올렸을 것 같아요. 설마 네, 네. 또 맞추셨어요? 네, 답변을 잘 하시네요. 네, 주민등록증 한번 줘봐요. 저기요, 나이가 많은 게 늘 그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진 거. 국적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 국적을. 국적이요? 예. 너무 잘 맞추냐, 갖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일본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본에서 법을 꺼주고 기업들 도산하고 기업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효율성 높여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잘랐습니다. 네. 많이 자르고 실업률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임금도 동결시키고 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게 일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일본 경제 전체로 보니까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임금이 오르지 않고 아니면 깎이고 이렇게 되니까 네. 지갑을 닫고 소비를 확 줄이는 거예요. 네. 안 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면 기업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연쇄효과가. 기업도 이걸 알면서 또 이제 협조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네. 2013년, 14년, 15년 이 당시에는 임금이 늘었고요. 취업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임금도 높아지고 네. 일자리도 늘어나고. 네네. 오. 우선 취업자 수가 무려 100만 명이나 늘었어요. 100만. 이거는 좀 인상적이죠. 쌤, 근데 그 늘어난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시에 늘었습니다. 아, 정규직도 늘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이걸 보시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동시에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2013년, 14년 이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일손이 부족해지니까 정규직은 유지하죠.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도 조금 늘렸어요. 그리고 또 더 필요한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걸 기업들은 원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필요한 그 인력은 이제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정규직 일자리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비정규직으로 가겠어요?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기업은 어디에 눈을 돌리게 되냐면은 자기 기업에서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 정년퇴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자 이제 연봉은 반으로 깎고 제치요. 이제, 네, 1년 계약으로 해서 우리 기업에서 더 일해주세요. 또 굉장히 우수한 여성 인력이었는데 육아, 결혼 이것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죠. 이제 다시 오세요. 여성들도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네. 비정규직 그렇게 오세요라고 했을 때 네.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네, 네, 같은데 좀 이렇게 저항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싫다고. 그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차겠다. 이러면 싫죠. 싫은데 정규직도 늘면서 일손이 더 필요하니까 비정규직도 뽑는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돈을 벌고 있었어. 근데 올해부터는 내 아내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돼. 그러면은 가계의 소득이 느는구나. 그렇죠. 가정의 소득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거에 막 싫어. 왜 나 비정규직이야. 나도 꼭 정규직 해야 돼.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고요. 또 과거의 일본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굉장히 많이 기업이 도산하고 네. 사람들이 많이 해고되고 이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일본의 노동조합도 그 임금 상승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 지키는 거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울 때는 임금을 좀 깎더라도 최하단 일자리를 지키다가 기업이 좋아지면 그때 임금을 올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딘가에 일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찾아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니까 내수 시장이 줄어들잖아요. 네. 네. 과거만큼 일본 안에서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만 보고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는 엔화가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때부터 일본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파는 전략을 택했어요. 수출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가장 큰 자동차 메이커가 어디에? 토요타, 도요타죠. 한국은요? 현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더 많다. 네. 도요타나 현대나 마찬가지인데 현대는 아직 해외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 거점이 10군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이미 20군데 정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이 해외에 침투한 거는 더 많아요. 그렇군요. 더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자 해외로 나가죠. 네. 해외에서 돈을 벌죠. 그리고 그 돈을 쌓을 수 있죠. 또 해외 부동산을 취득을 했죠. 또 해외에서 금융자산도 취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각 국가별로 대외 순자산의 추정치 일본이 4.5조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건물주야, 건물주. 야, 우리가 지금 돈 좀 벌지만 얘들은 뭐 건물이 지금 보면 4.5조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나오는 그 수익이 엄청나다. 배당 수익, 이자 수익이 엄청나서 지금 좀 못 나간다 그래도 쟤네는 부자야, 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해요. 이 소득이 해외 지금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뭐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배당금도 오고요, 소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소득을 국내 가져올 때는 N으로 바꾸죠. 네. 그럼 N을 살려는 사람이 늘겠죠. 그럼 다시 또 N의 가격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요? N을 살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N이 비싸지. 비싸지죠. 네, 비싸지죠. 그러니까 N은 폭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대순 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현지화? 능력? 현지화 능력. 네, 맞습니다. 이것들이 다 기술이죠. 현지화 능력, 높은 생산성. 네, 이게 있어야 해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일본 기업들이 지금 사업 부문이 아닌 다른 사업 부문에 눈을 돌리면서 IT라든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GDP 대비 연구 개발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GDP 대비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어디? 미국? 한국? 미국보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한국. 한국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예요? 아 진짜? 네, 네.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한다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뭐든지 다 한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음이 한국인 것 같았어요. 한국이 무슨 소리예요? 아, 우리나라가 그렇군요. 네, 한국의 GDP 대비 연구 개발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도 화제가 돼요. 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개발비를 뜯어보면은 한국에서는 정부가 출자한 연구 개발비, 그러니까 정부의 연구 개발비를 GDP로 나눈 값, 이걸로 한국이 세계 1위예요. 아,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네네. 또 삼성이라는 거대한 그 기업이 있어요. 네. 1위 삼성하고 2위가 확 차이가 나요. 아. 근데 이 삼성이 엄청나게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면은 정부에서 투자하는 거, 삼성이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GDP로 나누면은 이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네, 여기에서는 정부는 제외하고 그냥 민간 기업인데 민간 기업 중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 삼성, 일본에서 제일 큰 기업 도요타 이렇게 제외하면은 한국은 뚝 떨어져요. 2%대로. 일본은 4.0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삼성이라는 기업을 떼내고 정부를 떼내면은 나머지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보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연구 개발을 더 많이 한다. 이거는 사실은 반만 맞는 얘기거든요. 이 점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전반적으로는 일본이 투자나 이런 걸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기업 차원에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좀 배워야긴 배워야겠네요. 네. 따라가려면 빨리.
쌤 지금 쭉 들어보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한두 기업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은 역시 일본의 양과 질을 아직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본이 처음에 뭐 선진국에서 탈락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엄살 아닙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력이 있죠. 일본이 저 개인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일본은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일본의 많은 병의 근원이 인구 감소, 고령화. 그게 발목을 많이 잡거든요. 고령화하고 인구 감소가. 아니 근데 정말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도 사실 되게 급격하게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 고령화가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한국이 좋은 쪽에서도 일본을 따라잡았지만 네, 고령화, 인구 감소에서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재앙에서 한국도 피할 수는 없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봤는데 숫자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2030년쯤 되면은 그 중위 연령, 중간 연령이 네. 40대 후반에서 50까지 갈 거라는 숫자를 어디서 봤거든요. 와, 그럼 중간이 50세가 되는 나라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일본처럼 과거에 도장 찍는 나라가 될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보세요. 50대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아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50대 할 수 있다. 아프지 마세요. 족족은 막. 100세 시대 아프지 마세요. 100세 시대 딱 중간이에요. 청춘입니다. 50대 할 수 있습니다. 인생 나이 50부터. 아니에요. 젊어져야지 그래도. 근데 그게 2030년부터라는 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네,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출산율 같은 경우를 보세요. 출산율.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출산율. 전 세계. 아, 일본은 한 번도 1.0 밑으로 가본 적이 없는데 네. 한 번도 최악이라도. 근데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 나 이제 막 결혼 안 해, 애 안 낳는 사람들 보면은 이유가 뭐예요? 안 하는 사람들. 네네. 일단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교육시키고 뭐 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문제가 있잖아요. 네. 집부터 네. 안정적이 네. 돼야 되는 거고 네.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네. 들어가는 돈내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뭐 경력 단절이라든가 그렇죠. 본인의 꿈을 표기해야 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그냥 네. 아 진짜 너무 무섭네요. 뭘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체? 아이를 안 낳는 것 그게 여성 고용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여성이 밖에서 많이 일을 하는 나라하고 또 여성이 전업주부로 많이 있는 나라하고 어느 쪽이 더 출산율이 높겠나요? 전업주부로 있는 나라가 훨씬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과거 남자들은 다 밖에서 일하고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있던 그 당시 70년대 이때는 출산율이 높았죠. 동남매. 60년대. 그런데 선진국이 된 이후,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수준이 된 나라들, 그 이상 된 나라들, 이 나라들만 보면 반대예요. 밖에서 일을 하는 네. 엄마 입장인데도 아이를 낳는구나. 네. 그러니까 우선 여성 취업률 한번 보시죠. 네. 한국의 여성 취업률을 보세요. 보면은 20대 확 높은데 30대에 가서 떨어지죠. 그 다음에 40대, 50대 되면 다시 올라가죠. 이게 소위 말하는 M자 커브라는 것인데 30대 한번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진국일수록 이게 안 보입니다. 저 때가 딱 여성들이 아이 낳고 키우는 네. 딱 네. 경력 단절이 오는 네. 그 시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 M자 커브가 깊을수록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심할수록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오. 그러니까 유럽에서 여성의 취업이 많아지면서 출산율도 높아졌습니다. 높아져요? 네, 먹고 살기가 괜찮으시니까 그런가 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한 명 있는데 제가 네, 아기 네. 정말 2명 낳아라, 3명 낳아라 이게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네, 네. 예뻐서 정말 10명도 네. 낳고 싶은데 네. 그걸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한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0명도 전 지금 녹화 끝나면 사실 아기 10명이요? 데리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조차도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육아를 조금 누군가 같이 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누군가 아기는 혼자 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그 경력 단절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지금 한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성의 보호죠.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 네.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 아이가 있는 가정, 여기는 국가에서 보호해준다. 모성의 보호. 모성의 보호받으면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출산 휴가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기업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이런 걸 배려하는 게 기업에는 마이너스죠. 효율성만 본다면은. 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본다면은 이게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기업에도 좋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들이 갖춰진 나라들, 모성이 보호되는 나라, 네.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는 나라, 그래서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진 나라, 이 나라들에서 출산율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를 하게 되면은 나도 지금까지 세금을 냈지만은 내 아내도 이제 세금을 내겠죠. 근로소득세를. 국가 차원에서도 세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여성의 취업률은 이렇게 가정에도 국가에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선순환이 돼서 남녀가 진정으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서로 네. 아끼면서 좀 네.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런 사이가 네. 됐으면 좋겠네요. 이승현 아나운서 먼저 퇴근하세요. 애기 좀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리를 노리시는 거 자리 아니고요? 바꿔주신대요. 출연료 조금 깎을 테니까 들어가세요. 출연료를 얼마나 더 깎으시냐고요? 네. 그리고 또 미래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너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너무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구직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거 큰일이다. 그렇지, 그런 데도 있지. 다들 네. 그런 대기업만 그렇죠. 가려고 한다. 네, 이런 대기업을. 이야기들. 그런데 일본은 대학을 막 졸업한 학생들이 갈 일자리가 많아요. 왜 일본은 더 일자리가 많을까?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자료 한번 보시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편하게 500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보도록 하죠. 네. 네, 1명에서 4명. 여기는 정말 작은 그 기업이죠. 그런데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기업의 규모가 작아지면은 임금이 얼마가 되느냐. 주로. 야, 1에서 4위는 30%. 많이 차이 나네요. 너무 차이 나는데. 네, 네. 10명에서 99명 사이만 해도 60%밖에 안 되죠. 이거를 일본을 한번 보세요. 100에서 일본은 400. 많이 차이 안 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웬만한 중소기업에 갔을 때는 일본에서는 거의 90% 가까이, 87.8%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70%밖에 안 돼요. 그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당연한 거 아니냐. 뭐 대기업이 높아야 되고 중소기업이 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일본뿐만 아니라 서유럽들도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바꿔야 되죠?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기시다 총리죠. 네.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시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 질서라는 의미에서 정부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대기업 입장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실 시작은 굉장히 좀 웃으면서 좀 밝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말씀을 들을수록 결국은 우리 얘기하니까. 네, 맞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경고를 해주시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일본이 우리보다 이렇게 먼저 한 발을 이렇게 앞서서 미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국은 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일본보다 유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유리한 것, 그거는 일본이 먼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명 더 선례가 있다. 일본의 실패를 우리는 목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어느 집단도 효율성과 안정성 이 중에 하나만을 내세우는, 중시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잘 하지 않아요. 경험을 막 하다 보니까 이 두 개 중간 어딘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게 맞아. 막 절대 정부는 기업에 개입하면 안 돼. 라든가 기업은 뭐 안 좋아. 대기업은 정말 악이야. 이거 어떻게 정부가 막 때려잡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딘가에 정부하고 대기업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균형점, 그것이 있을 텐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 이거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네.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